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히 뭐 인센티브에 반응은 하죠. 뭐 그래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인센티브가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일 수 있는지 뭐 때로는 인센티브를 잘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서 어떤 문제, 나쁜 점이 생길 수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몇 년 전에 미국에서 비행기 탔다가 느낀 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국내선 비행기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비행기하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미국 국내선 비행기에 이렇게 들어갈 때 보니까 사람들이 짐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비행기 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경향이 훨씬 심해서 나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뭐 먼저 들어가면 뭐해? 그리고 짐을 왜 안 맡기고 계속 들고 탔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국내선의 경우에는 이 짐을 맡길 때 돈을 받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들고 타는 거 말고 화물로 맡기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맡기려고 하죠. 돈을 아끼고 싶으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이제 가방을 들고서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위에 자리가 없어졌어요. 다들 짐을 많이 갖고 타다 보니까. 그래서 빨리 들어가서 가방을 넣지 않으면 가방을 넣을 자리가 없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들어가는 시간마다 먼저 들어가려고 이렇게 서로 미는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또 이 들고 타는 가방 개수, 뭐 부피 이런 것도 제약이 심해져서 앞에 서 있는 직원들하고 싸우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런 현상이 몇 년 전에 나타났는데 역시 이것도 가격에 대한 반응이죠. 뭐 특정한 행위를 할 때 거기에 가격을 매기면 사람들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 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네, 이런 경우에도 가격 정책이 바뀌면 인센티브가 바뀌면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한다. 뭐 이런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서울의 한 주택가 골목길 사진이랬는데요. 쓰레기 종량제가 항상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쓰레기 종량제가 한국에 도입된 게 20년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처음 이거 도입될 때부터 나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쓰레기 종량제 전에는 이제 서울의 길 곳곳마다 쓰레기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나 구였겠죠. 뭐 구에서 이 쓰레기통 치고 길도 청소도 하고 뭐 이런 게 비교적 잘 됐다고 그때 느꼈었는데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를 하면서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없애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집에 있는 가정용 쓰레기는 몰래 갖다가 버리지 못하게 한다라는 의도로 길거리에 쓰레기통을 싹 없애버리고 모든 쓰레기는 다 종량제 봉투를 각자 싸서 거기에 넣고 시간 맞춰서 내놔야 된다라는 게 쓰레기 종량제였는데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물론 원래 의도대로 뭐 쓰레기 양이 줄긴 줄었겠죠. 쓰레기 양이 예전처럼 그냥 내놓지 않고 이것도 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쓰레기 양을 줄인 건 맞겠지만 또 한편에서는 몰래 내다버리는 쓰레기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종량제의 결과 서울이 매우 더러워졌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뭐 사람들이 얼마나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도 사람들이 인센티브에 반응을 한다. 근데 사람들이 뭐 두 가지 인센티브인데요. 하나는 이 제도를 만들 때는 쓰레기 양을 줄이자라는 게 한 가지 목표였을 텐데 뭐 반응하는 양측 중에는 줄이는 것도 있지만 몰래 버리는 것도 늘어났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예는요. 이 인센티브를 또 한 번 이것도 뭐 그냥 개인적인 경험인데요. 15년 전인가 불가리아에 가서 몇 년 산 적이 있었는데요. 불가리아라는 나라가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 거기가 뭐 아주 추운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유럽 기준으로 보면은 뭐 비교적 남부라고 볼 수 있어서 아주 추운 나라는 아닌데 겨울에 너무 추웠어요. 집안 온도가 너무 추웠는데 왜 그랬냐면 집안에 전기 히터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온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생긴 히터만 집에 있어서 굉장히
추워서 불만이 많았는데요.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불만이 많았는데 왜 그랬을까를 조금 생각을 해봤더니 불가리아가 예전에 소비에트 유니온하고 친했거든요. 굉장히 우호적인 국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련에 지금도 그렇지만 뭐 가스가 많잖아요. 그래서 소련에서 불가리아에 가스를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하고 이 가스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전기값이 굉장히 쌌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이 전기가 싸다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이 온방 방식을 전기 방식을 대부분 선택을 했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갑자기 소련이 망하면서 이 값싼 가스 공급이 줄어들고 전기값이 폭등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그러면 이 온방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바뀌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뀌는 기간 동안에는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전기 히터밖에 없는데 전기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한동안 벌어졌고 내가 갔을 때가 마침 그런 상황이어서 하여튼 그 당시에는 이 집 월세보다 전기세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겨울에는. 이걸 계속 켜도 뭐 따뜻하지도 않는데 전기세가 많이 나와서 사람들이 소비 패턴도 역시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긴 한데요. 좀 경험을 해보니까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작게 써놓은 표는 이제 한국의 이 에너지 소비 패턴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 히팅 방식으로 온방 방식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에너지가 도시가스래요. 한국은 도시가스가 제일 싸거든요. 그 도시가스가 말 그대로 처음에는 도시 위주로 공급이 됐는데 지금은 뭐 전국적으로 공급망이 굉장히 커져서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도시가스 위주로 난방을 하고요. 연탄 같은 거는 이제 거의 없어졌죠. 연탄은 뭐 이제 가격 경쟁력도 없고 뭐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전력은 이 온방 이 히팅 방식으로는 여전히 비싸서 많이 쓰지는 않는 듯한데 전력 가격은 뭐 계속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거기에 좀 영향을 받기는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비 패턴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할 때도 인센티브가 매우 중요하다. 그 정도 생각이 들었습니다. 항생제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나도 별로 관심은 없었는데 아이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아이 데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많이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상식적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항생제가 뭐 감기 중에서도 바이러스에는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박테리아에는 도움이 되는데 바이러스에는 도움이 안 되죠. 이게 뭐 엔타이바이오틱스니까. 그런데 감기 중에 대부분은 바이러스로 생기는 감기여서 대부분의 감기에는 항생제를 처방해봐야 별 도움이 안 된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감기 등등의 병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매우 높았다고 하죠. 이게 왜 문제냐면 항생제를 이렇게 너무 많이 처방을 하면 항생제에 듣지 않는 박테리아가 더 많아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줄이자라는 게 세계보건기구가 한동안 캠페인을 했었고요. 한국도 항생제 처방률이 매우 높은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열심히 캠페인을 했습니다. 캠페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병원마다 항생제 처방률이라는 걸 공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2005년 정도였는데 2005년부터 정부 기관이죠. 그 심평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던 것 같은데요. 심평원 웹사이트에 가서 이렇게 병원 검색을 하면 이 병원은 항생제 처방률이 뭐 20%, 이 병원은 40%, 이 병원은 60%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처음에는 숫자를 다 보여줬어요. 병원마다. 그래서 자기 동네 병원 가면 이 각 병원마다 뭐 작년에 감기 비슷한 환자들 중에 항생제 처방을 받은 사람의 비율 이거를 숫자로 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숫자 옆에다가 등급을 보여줬어요. 항생제 처방률이 높으면 뭐 C, 뭐 매우 낮으면 A,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뭐 항생제 처방률이 높으면 나쁜 병원, 낮으면 좋은 병원 이렇게 이름을 붙여준 거죠. 그렇게 했더니 여기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정책을 쓰고 나서
항생제 처방률이 60%대에서 50%대로 크게 떨어졌다. 이게 이 옆에 그림이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뭐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보만 공개하더라도 병원들이, 의사들이 여기에 반응을 한 듯하다. 뭐 1년 사이에 갑자기 뭐 박테리아성 질병의 비율이 크게 줄거나 뭐 이랬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건 그냥 이 처방 방식, 처방할 때의 의사결정이 영향을 받은 게 아닐까라고 해석을 하고요. 오른쪽 그림은 병원의 유형별로 항생제 처방률이 어떻게 변했나를 보여주는 건데요. 뭐 보면 상급 종합병원, 대형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훨씬 낮죠. 동네 병원, 의원급의 항생제 처방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뭐, 나도 사실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너무 암척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뭐 상급 종합병원에 박테리아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적게 가고, 바이러스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고, 이런 걸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의사들의 반응 방식이 다르다. 병원마다 좀 다르고 인센티브도 좀 다른 듯하다. 왜냐하면 작은 병원은 아무래도 이 항생제 처방률 자체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방문을 하는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미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들 중에는 어떤 환자들이 있냐면 항생제를 처방을 원하는 환자들이 그렇게 또 많대요. 항생제 처방을 안 해주고 뭐 그냥 집에 가서 쉬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이런 병원이 다 있어. 이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네요. 그래서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고 뭐 효과가 확실한 약으로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뭐 일종의 압력이 있다고 하고요. 작은 병원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방문하는 환자 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병원에서는 항생제 처방률도 높고 잘 바뀌지도 않는데 대형 병원에서는 좀 상황이 조금은 다른 게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가 뭐 의사한테 일단 가서 환자들이 좀 덜 따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동네 병원 가면은 환자들이 의사가 한 마디 하면 두세 마디 하는데 대형 병원에서는 의사가 뭐라고 하면 그냥 대부분 네 알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해서 아마도 그게 이 항생제 처방률의 차익을 보여주지 않나라는 게 한 가지 해석이 듯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심지어 의사가 어떤 약을 처방을 할까를 생각을 할 때도 인센티브가 영향을 미친다. 인센티브는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여기서 얘기한 심평원의 정책이 한 가지 인센티브가 될 테고 또 하나는 물론 뭐 병원의 매출이라는 게 또 하나의 인센티브가 되겠죠. 경제학에서는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전문가들의 경우에 뭐 의사, 뭐 변호사, 뭐 아니면 브로커, 다른 뭐 부동산 브로커, 뭐 다른 브로커, 뭐 혹은 선생님, 교수, 뭐 학원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도 인센티브에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의사를 딱 씹어서 얘기한 건 왠지 제일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은 집단에서도 이렇게 받으니 다른 집단은 보면 훨씬 더 심할 거다. 이런 정도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요새 얼마나 스팸 메일에 시달리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처음에 스팸 메일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떻게 하면 스팸 메일을 없앨 수 있을까? 두 가지 전략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는 뭐 스팸 필터를 잘 만들어서 뭐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스팸으로 치자 뭐 이런 식의 전략이 하나 있었던 거면 또 하나 관점은 이메일에 돈을 내게 하자. 그러면 스팸 메일에 이제 다수를 대상으로 뿌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메일 한 건에 1원만 내게 해도 100만 명한테 뿌리려면 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스팸 메일을 덜 보내지 않겠냐. 그래서 이메일을 공짜로 만든 게 공짜라는 건 완전히 공짜는 물론 아니죠.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다 돈을 내고 있는데 건당 얼마 이런 마지널 프라이스가 0인 거죠. 그게 스팸 메일을 만들어낸 주된 원인이다라는 지적도 관점도 있었습니다. 뭐